첩발된 가상자산 법제화 이렇게 선정해 봤는데요. 미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이제 제재와 함께 법제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 가운데 증권을 관리 감독하는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증권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더라고요.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이나 우리 주변에 벌써 아주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 가상화폐 성격이 무엇이냐. 지난 몇 년간 계속 논란이 있습니다. 그쵸. 이거를 상품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뭐 화폐로 보느냐, 증권으로 보느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장이 가상화폐는 상품 아니고 증권이야. 증권하고 똑같이 봐서 증권법의 대상으로 삼고 증권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으로 삼아야 돼. 왜냐하면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미국에서 그 가장 그 최대의 그 거래소 코인베이스라는 데가 있는데 네. 여기에서 지금 소송이 걸렸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우리를 이 가상화폐를 이 증권으로 취급하고 규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 규제가 굉장히 불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떤 것이 허용되고 어떤 것이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없다. 그렇게 지금 소송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진행이 계속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뭐 가상 자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뭐 투자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법제화를 하든 뭐 제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전 세계적으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 규정 같은 경우에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정을 뭐 암호화폐, 가상화폐, 가상자산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쵸. 화폐보다는 자산이 조금 더 큰 의미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가상자산으로 통일하겠다, 정의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가상자산이든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데 이 규제가 먹힐 것인가? 라는 부분은 퀘스천 마크인 것이 이렇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반격을 하니까 코인베이스가 5월 2일 날 어떤 발표를 했냐. 우리 이 중앙정부를 피해서 역외 피난처를 만들겠다. 그것도 영국령의 그 버뮤다에다가 이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것들이 무기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는 거래소를 만들겠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가 우리를 불성실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상화폐나 가상자산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한국도 이에 대해서 발맞춰 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걸 피하려고 한다면 뭐 글쎄요. 가상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만들어내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다른 피난처를 삼아서 어딘가로 좀 가서 이렇게 따로 뭔가를 운영할 수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국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입법을 위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기사를 장식했던 것이 뭐 테라, 루나 사태 맞아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사태에 직면해서 정부가 더 이상 이걸 방관할 수는 없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거죠. 근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되어 왔는데 네. 이번에 겨우 이제 첫 발을 뗐다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가상 자산으로 일단 정의를 확정했고요. 네. 이 정의를 확정한 다음에는 이 토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세 조정 행위를 하면은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규정까지 만들었죠. 근데 다만 그 CBDC라는 그 거는 제외합니다. CBDC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원화를 화폐를 디지털로 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상 화폐가 아니라 그냥 화폐입니다. 화폐인데 발행 형식이 디지털로 발행하는 것이고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는 것이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어쨌든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어쨌든 이제 사기를 당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최소한의 보호는 사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기반이 돼서 어쨌든 출발한 것이 그래도 가상자산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처음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과 다른 점은 이 가상자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가상자산 정의를 보시면 네. 이 가상자산이 무엇이냐,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게 들어가는 것 같냐? 상품권도 왠지 들어갈 것 같고, 이 문헌상으로만 보면은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도 들어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명시적으로 제외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 네.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가상자산의 이제 정의를 보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나 아니면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인 증표다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법제화를 해나가는 그런 첫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좀 추상적이면서 모호하면서 이게 나중에 좀 수정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런 정의로 마련을 일단은 해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자적인 증표와 그리고 화폐는 사실 다른 또 개념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화 서비스 CBDC는 이제 제외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상자산 보호법 관련해서 쟁점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라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죠. 언제 그러게요. 필요하다고 인정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금융감독원장이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그 검사권을 가지는 것을 명시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법에다가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슬쩍 빼놨다. 이게 쟁점 사안입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실 이제 초반이다 보니까 워낙 초반이다 보니까 많이 다듬어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고 시행을 한 이후에도 사실은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법적인 공백으로 남겨두고 있었네라고 하면 또 다시 이제 개정이 되는 그런 이제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법안에 대해서 업계는 서로 다른 의견이 교차를 하는 상황입니다. 규제의 틀이 보다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에서부터 이중 규제 아니냐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금융위가 규제의 칼을 꺼내 들었는데 이 세 가지가 중복되거나 중첩되거나 그러면서 또 빠지는 사각지대는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증권형 토큰이 있고 비증권형 토큰이 있고 서비스 토큰이 있는데 복잡하죠. 그렇죠. 제가 이거 가상자산 저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매우 복잡해서 오늘 방송하면서 또 한 번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복잡해요. 그런데 간단하게 이제 중요한 점이 무엇이냐면 가상화폐나 가상자산이라는 게 사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 핵심이 뭐냐면은 분산 원장. 그러니까 한 군데에 중앙은행처럼 한 군데에다가 두지 않고 원장을 여러 곳에 공평하게 분산한다는 것이 또 핵심인 것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법이 파생되어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사실 뭐 이런 가상자산의 법안에 적용이 되는 뭐 비증권형 토큰이다 아니면 CBDC와 다른 또 서비스 토큰이다라는 것이 사실 저의 금융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복잡하기도 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도 완전하게 100% 이해하는 사람이 정말 굉장히 드물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떤 기술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가상 자산의 종류가 생겨날 수 있을지는 그건 또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도 현재의 그런 상황에 맞춰서 시스템에 맞춰서 최대한 법제화는 하긴 하되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에 대해서 규정을 해두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피해갈 수는 없다. 그쵸. 지금 이제 정보화 시대에 이런 이 시대에 우리가 가상자산이나 가상화폐나 이런 거에 대해서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서 누가 이 시장을 선점할 것인가라는 경쟁이 또 물밑에서 엄청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서 봤을 때 한국이 일정 부분 규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있지만 또 과도한 규제를 함으로써 우리가 또 뒤처지는 것 또한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 규제에 이제 조항들이 있는데 가상 자산을 사실 증권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가상 자산 시장에 그대로 또 적용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가상자산의 피해에 대해서 규제를 하거나 처벌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네. 똑같이 코인에 대해서도 시세 조작이 있을 수 있고 뭐 미공개 그쵸. 정보를 이용한다든가 시세를 조정하고 뭐 아니면은 거래를 일방적으로 거래소가 정지시키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규제는 필요한데 이 규제를 자본시장법에 따르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비추어서 처벌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범위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적합하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게요. 이제 양쪽의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실 우리가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 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이제 몰릴 수 있고, 그러면 시세 조종이라든지 이런 거, 통정 매매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증식, 증권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가상 자산도 사실 그 범주로 끌고 들어와서 어쨌든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면서 사기 행위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하지만 또 그 깊이 파고들면 증권과 가상자산 좀 다르다라고 주장할 또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 EU 의회에서는 가상화폐 규제를 위한 포괄적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예,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유럽연합에서 사실은 이 가상자산,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가 2020년부터 있어왔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이 아주 압도적인 표 차이로 가상화폐 규제 패키지라고 하는 미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흔히 이제 자금 세탁 방지용으로 가상화폐를 많이 사용한단 그쵸. 말이에요. 그리고 세금에서 비껴나가죠. 아무리 큰 이익을 얻어도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이득을 봤다는 사람이 있지만 세금 냈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끌어들이겠다라는 얘기인데 이 법안에 따르면은 이 가상화폐 업체들이 고객 식별을 의무화할 수 있다. 그러면 자금의 흐름을 다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그 회원국 27개국이 뭔가 그 동일한 어떤 규제와 서비스를 약간 여권 형식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겁니다. EU에서 이렇게 미카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가상화폐 시장에서 글로벌 우리가 선점을 하겠다 이 시장을 그래서 글로벌 리더가 되고 이렇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만들어지면은 각국에서도 여기에 맞추어서 각국의 가상자산 규제 입법이 만들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법제화를 통한 이 가상 자산의 규제 그리고 투자자 보호 측면과 함께 가상 자산의 미래를 이제 내다봤을 때 이렇게 규제하고 법제화하는 것이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교수님은 보실까요? 실제로 이제 이 법을 보면요. 자세히 보니까 이 가상화폐 그 구매자, 소비자를 보호하는 게 주안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했는데 가상화폐 자산 잃었다 그러면 지금은 누가 책임지나요? 그냥 코인 거래소가 문 닫고 나면은 그쵸. 나 모르세인데 그게 아니라 가상화폐 제공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위험이 있으면 알려야 되고 새로운 코인 판매도 규제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한꺼번에 이 코인을 다 대량 인출해버려도 문제가 생기는데 인출 한도를 제한한다든지 여러 가지 투자자 보호 규제를 촘촘하게 한다는 것인데 이런 것이 그러면 가상화폐의 미래를 어둡게 할 것인가, 밝게 할 것인가.
아마 찬반이 나뉠 겁니다. 그러게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좀 없애고 그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가지고 오히려 가상자산이나 가상화폐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서 훨씬 이 세상에 대한 안정감이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규제가 너무 많고 그렇죠. 너무 타이트하면 오히려 가상자산 시장이 죽을 수도 있다. 이 그러게요.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가상자산에 뭐 붐이 일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막 투자를 하고 굉장히 좀 미래를 밝게 보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규제에서부터 벗어난 이 탈규제의 그런 영역에 놓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뭐 이익을 벌 수도 있고,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나아갈 좀 미래라고 할까요? 그 방향성이 굉장히 다양하고 무한하다라고 느끼는 또 측면도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규제 영역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거를 뭐 법제화하고 정말 우리가 은행에서 이렇게 뭐 정말 화폐를 거래하듯 주식을 거래하듯 똑같이 만들어 버리면 가상자산만의 또 그 차별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또 없기 때문에 사실상의 또 투자의 메리트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집중을 하는 그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또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사실 최근에 가상화폐 관련된 범죄들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던 범죄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분들은 사실은 위험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다. 네. 그리고 뭐 거래소가 문 닫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뭐 업비트나 빗썸 같은 큰 거래소는 고객들의 피해에 대해서 자신들의 돈으로 이렇게 좀 보전도 해주기도 하지만은 중소형 그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해킹을 당했다든지 사고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냥 문을 닫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보호를 될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보호책이 있을 수 있는데, 국세청에서 예를 들자면은 가상화폐 추적 프로그램을 제대로 좀 만든다. 네. 그렇게 해서 세금 탈루라든지 불법 자금의 그 루트를 막는다. 그리고 법무부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안으로 이 가상화폐 추적 시스템을 완비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지켜봐야 되고요. 또 우리 흔히 주변에 보면은 핸드폰 문자에 하루에 몇 개씩 오는 게 투자 관련 정보 뭐 이렇게 옵니다. 그거 보통 우리가 피싱 당한다 얘기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잘못 누르면은 만약에 내가 가상자산 그 월렛이라고 그쵸. 하잖아요. 월렛이 있는 경우에 그게 연동이 되면서 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해킹 당한다고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이 월렛에서 그 디지털 연동되면서 당하는 건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콜드 월렛이라는 것, 그러니까 온라인에 연동되지 않는 방식으로 보안이 강화된 가상 디지털 지갑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 부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한국과 미국 정부가 북한 사이버 분야 관련 인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동시 제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제재가 이루어졌을까요? 북한이 어떻게 안 망하고 저렇게 그 인민들이 배가 고픈데도 핵을 개발하고 쏘아 올리고 버티고 있는가, 그 내막을 보면은 네. 엄청난 해킹 실력이 있습니다. 북한의 그 사이버 기술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되어 있고, 그중에 해킹 기술이 아주 발달했는데, 지금 이번에 그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 인물에 대해서 처음으로 동시 제재한 게 누구냐? 네. 심현섭이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북한의 그 정찰 총국 소속인 그 라자루스라는 그 암호화폐 그 해킹 조직을 이용해서 돈 세탁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독자 제재를 하고 뭐 어떤 조직에 대한 제재를 하는데, 개인에 대해서 콕 집어 갖고 제재하는 그러게요. 경우가 이 심현섭 씨에 대한 제재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북한 국영은행인 조선광선은행의 부대표라고 하는데요. 이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려서 제재를 하는 것 굉장히 좀 눈길을 끕니다. 한국과 영국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와 대량 살상무기 개발 재원 악용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또 구체적인 대응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고, 저로서는 참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좀 많은 사이버 공간의 국제 안보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영국하고 한국이 한영 수교 14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러면 네. 언제 수교를 했는가 계산을 해보면 1883년도에 수교를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년 동안 영국하고 한국이 그렇게 친숙한 나라는 아니죠.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뭔가 멀어요. 뭔가 그런데 그렇죠. 조금 가까워진 계기가 99년도인가에 그때 고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에 와서 그렇죠. 하회마을 가서 맞아요. 생일상 받고 뭐 이래서 약간의 친숙한 느낌이 있었는데 음. 우리가 140주년이나 됐는데 뭔가 조금 친숙한 느낌과 협력을 길러 나가야 될 것 같아. 그 분야로 찾은 것이 바로 이 디지털 분야랑 그다음에 환경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버 안보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물꼬를 트자. 좀 친해지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 이 가상화폐 가격을 놓고 정반대의 전망이 나왔다라고도 전해지던데요. 어떤 얘기일까요? 이거 참 전망이 참 두 가지 전망을 다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는 심층적으로는 하나에 꽂힙니다만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10만 달러 간다. 네. 지금 가격의 한 4배 정도 이상 10만 달러면 얼마인가요? 10만 달러. 1억 1억. 3,300만 그렇죠. 원. 네. 한 개당. 옛날에 과연 비트코인 그럴 수 처음 있을까요? 나왔을 때 피자 사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야 되겠죠 지금이라도. 그런데 아니다. 미국에서 이제 가상화폐는 죽었다. 이런 견해라면은 있는 비트코인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그러게요. 지금 이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이제 가상화폐 계속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는 지금 이 비트코인,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전체 가상화폐 총액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현재 한 45%라 그래요. 많죠. 그런데 앞으로는 한 50에서 60%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 많은 코인들 중에 비트코인이 더 우세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게 뭐죠? 안정적인 그쵸. 코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흔들리면 또 비트코인이 몸값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고 또 반대 전망은 원래는 가상화폐 긍정론자였고 억만장자 투자자였던 차마스 팔리 하트피아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 지금 미국 당국이 가상화폐를 겨냥해서 총을 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규제를 강하게 하면은 가상화폐 시장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이 가상자산을 보는 시각과 움직임이 좀 어떻게 같이 결정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 가상자산의 가격은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정말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우리가 왜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하세요, 가상화폐 하세요 했는데 실제로 제 주변에 보면은 젊은이들이 많이 했죠. 처음에 이 가상화폐 시장에 좀 뛰어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뛰어들었던 분들은 또 수익도 좀 낮고, 그랬죠. 근데 또 늦게 뛰어든 분들은 뭐 별로 수익도 손해를 없고 보고. 손해를 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자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이 비트코인은 지금 가상화폐의 대장주 아닙니까? 그렇죠. 비트코인이 어떤 기술주 같은 성격이 있어갖고 어떤 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그 JP 모건이 은행의 부실을 인수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에 대한 불신을 좀 잠재웠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비트코인의 몸값이 좀 내려간다는 겁니다. 또 한편에서 보면은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그 생기고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가 기존의 중앙 집권적인 이런 시스템, 금융 시스템 우리는 싫어. 평등한 시스템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기존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된다면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참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상화폐 대장격이라고 하면 뭐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리고 그 외의 알트코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상자산의 미래 전망하기 굉장히 어렵기는 한데 교수님께서 앞서서 나는 어디에 마음이 확 간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저 개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몇 년 전에 그 신생 코인에 투자를 했었어요. 네. 아주 조금이지만 그런데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뭐 이렇게 알만한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거래가 되는 거를 볼 수도 있고 그쵸. 이익이나 손해가 날 수도 있는데 요즘 보면은 우후죽순처럼 수많은 정말 신생 많아요. 코인 뭐 어떤 방식으로 채굴을 한다, 맞아요. 획기적이다 하는데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 절대로 하지 마시라. 그리고 그런 투자를 했을 때는 이것이 어떻게 거래되는지를 적어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상장이 됐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깜깜무소식이라 오늘 변호사 섭외를 해야 되나 아까 그 말씀도 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철저하게 그러게요. 공부하시고 따라잡으시라 뭐 이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